1953년 전쟁의 포화가 멈춘 서울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꿀꿀이족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았고, 거리는 법보다 주먹이 먼저 통하는 야수의 숲이었죠. 그런데 그 폐허 속에서 칼 한 자를 쥐지 않고 오직 맨주먹 2개로 서울의 심장을 움켜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놈들의 목을 따는 대신 압도적인 공포로 무릎을 꿇렸습니다.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밤의 대통령으로 군림했던 마지막 협객, 신상사의 전설은 바로 그 잿더미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찰 기록조차 담아내지 못한 대한민국 진짜 보스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로 다음 타겟의 이름을 남기십시오. 이야기는 포탄 연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1953년 서울 명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명동은 지금처럼 화려한 쇼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밀수품이 오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주인이 바뀌는 무법천지였죠. 일본 야쿠자의 흉내를 내는 양아치들이 설치고 다녔고, 낭만 따위는 개나 줘버린 시궁창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바닥에 빳빳하게 각이 잡힌 군복을 입은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상현. 하지만 바닥 사람들은 그를 본명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신상사였죠. 육군 상사로 전역한 이 남자의 눈빛에는 일반 건달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넘어본 사람이었고,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가장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지 몸으로 익힌 기술자였습니다. 당시 명동 바닥을 기어다니던 놈들은 그저 쪽수만 믿고 설치는 하이에나 떼 같았습니다. 그들은 상인들의 등골을 빼먹고 약한 자들을 밟으며 푼돈을 챙겼죠. 신상사가 보기에 그건 건달이 아니라 그저 양아치 짓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명동 중앙극장 옆에 털을 잡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투박하지만 우아했습니다. 사심이나 야구방망이 같은 연장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단련된 주먹과 유도 기술, 그리고 군대에서 익힌 실전 벽투술만으로 상대를 접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당시 명동의 한 구역을 차지하고 있던 꽤나 거친 조직의 우두머리가 신상사의 구역을 넘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품속에 날카로운 쇠붙이를 숨기고 부하 10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죠. 보통 사람이라면 오금이 저려 도망갔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상사는 피우던 담배를 천천히 비벼 끄고는 마치 귀찮은 파리떼를 쫓는 사람처럼 일어섰습니다. 형님, 연장을 쓸까요? 라고 묻는 부하에게 신상사는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데 도구가 왜 필요해? 손 더러워지게. 그날 밤 벌어진 일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훈육에 가까웠습니다. 쇠붙이를 꺼내려던 우두머리의 손목은 순식간에 기괴한 각도로 꺾였고, 덤벼들던 10명의 부하들은 채 5분도 되지 않아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지는 잔인한 광경은 없었습니다. 단지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놈들의 의식이 로그아웃 되었을 뿐이었죠. 신상사는 쓰러진 우두머리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셔츠 깃을 단정하게 정리해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여긴 어른들이 노는 곳이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서울 바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명동에 진짜가 나타났다는 소문이었죠. 김두한, 이정재 같은 거물들이 정계로 눈을 돌리거나 힘을 잃어가던 그 권력의 공백기에 신상사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비열하게 뒤통수를 치거나
약자의 코 묻은 돈을 뺏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명동의 상인들과 예술가들을 보호막 안으로 들였습니다. 신상사의 조직, 일명 신상사파는 빠르게 명동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강요했습니다. 민간인을 건드리지 말 것, 비겁하게 연장을 쓰지 말 것, 그리고 언제나 정장을 갖춰 입고 신사처럼 행동할 것. 그것은 단순한 폼이 아니었습니다. 무력을 행사하되 품격을 잃지 않겠다는 이른바 낭만주먹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명동의 유흥가, 극장, 그리고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물자들을 관리하며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흥청망청 쓰는 대신 조직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썼습니다. 전국의 네로라 하는 싸움꾼들이 그의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 명동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상사는 단순한 보스가 아니라 닮고 싶은 형님이자 우상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이 되자 명동의 밤거리는 신상사의 허락 없이는 숨소리도 크게 낼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조차 웬만한 사건은 그에게 처리를 맡길 정도였습니다. 그가 거리를 걸으면 양옆으로 홍해처럼 길이 갈라졌고 상인들은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질서에 대한 경외심이었죠.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입니다. 신상사가 쌓아올린 이 거대하고 우아한 성벽 밖에서 굶주린 늑대들이 입맛을 다시며 서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상사처럼 신사적인 룰 따위는 모르는 그저 생존 본능만 남은 야수들이었습니다. 서울의 서쪽과 남쪽, 그리고 지방의 거친 항구 도시에서 올라온 이방인들이 서서히 명동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신상사는 자신의 주먹이 영원히 통할 것이라 믿었지만 시대는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비열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성기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밑바닥에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1960년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주먹과 주먹이 부딪히는 낭만의 시대가 저물고 차가운 쇠붙이가 살을 파고드는 야만의 시대가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상사는 과연 자신의 맨주먹 철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또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칼날 앞에 무릎 꿇게 될까요? 명동의 황제, 그 위태로운 왕자의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명동을 완벽하게 요리한 신상사 앞에 전라도에서 올라온 독종들이 나타납니다. 서울 깍쟁이들, 주먹은 간지러워서 못 쓰겄다며 사시미를 숫돌에 가는 그들. 과연 신상사는 이 피피파도를 어떻게 막아낼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신상사가 어떻게 그들을 교육했는지 2부를 기대해주세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서울의 심장 명동은 그야말로 황금의 제국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듯 건물들이 올라갔고 거리에는 미제 초콜릿 냄새와 고급 향수 냄새가 뒤섞여 묘한 활기를 띠고 있었죠. 그리고 그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 밤의 제왕으로 등극한 신상사는 자신의 제국을 철옹성처럼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신상사의 명동은 단순한 깡패들의 소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먹 세계에 비즈니스와 품격이라는 옷을 입힌 선구자였습니다. 신상사는 부하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양아치가 아니다. 건달이다. 건달은 건달다워야 한다. 그가 말하는 건달다움이란 바로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비겁한 짓을 하지 않으며 멋을 아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신상사파의 핵심 간부들은 최고급 양복점에서 맞춘 슈트를 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반질반질하게 발라 넘기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명동거리를 활보하면 사람들은 공포심보다는 묘한 동경의 눈빛을 보낼 정도였죠. 마치 느와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입니다. 그는 명동의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유흥업소와 호텔들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삼류 깡패들처럼 자리세나 듣고 술값을 떼먹는 짓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업소를 보호하고 진상 손님들을 신사적으로 처리해주며 그 대가로 합당한 지분을 챙겼습니다. 특히 그가 아지트로 삼았던 사보이 호텔은 당시 대한민국 상류층 사교의 중심지이자 신상사 제국의 왕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시절 신상사는 절대 하얀가루나 더러운 인신매매 같은 사업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영혼을 파는 짓이라며 경멸했습니다. 대신 그는 당대 최고의 연예인 쇼를 기획하고 극장 운영권을 주며 문화 권력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연예인들은 신상사를 큰형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그가 주최하는 파티에는 당대의 톱스타들이 줄을 섰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낭만 주먹이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웃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주먹 세계에도 엄격한 룰이 존재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어두운 골목에서 비겁하게 기습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대낮이나 탁 트인 공터에서 정정당당하게 맞짱을 떴습니다. 무기는 오직 하늘이 내려준 두 주먹뿐. 싸움에서 진 쪽은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거나 그 구역을 떠나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이긴 자는 패자를 더 이상 짓밟지 않고 아량을 베풀었죠. 신상사는 이 룰의 수호자이자 상징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방에서 꽤나 이름 날린다는 오야붕이 명동 진출을 노리고 신상사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신상사의 명성이 거품이라 생각했죠. 다방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신상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동은 좁다. 손님으로 왔으면 대접을 해줄 것이고 주인 행세를 하려면 자격을 보여라. 그날 밤 장충당 공원에서 벌어진 두 사람의 대결은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결과는 신상사의 압승이었죠. 상대방은 신상사의 정광석화 같은 업어치기와 묵직한 돌주먹에 정신을 잃고 뻗어버렸습니다. 깨어난 상대방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부하들 앞에서 신상사에게 큰 절을 올린 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신상사는 그에게 돌아갈 차비를 쥐어주며 배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절의 낭만이었습니다. 이러니 경찰이나 정치인들도 신상사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명동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신상사의 힘을 빌렸습니다. 공식적인 법보다 신상사의 말 한마디가 더 빠르게 질서를 잡았으니까요. 국회의원들도 사보이 호텔에 들르면 신상사 방에 먼저 들러 인사를 건넬 정도였으니 그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신상사는 자신의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명동의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것 같았고 자신의 주먹은 녹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최고급 미제 세단을 타고 서울 시내를 누비며 자신이 만든 신사의 룰 안에서 세상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잔인한 반전을 준비합니다. 19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서울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개발의 붐을 타고 지방의 인구가 서울로 폭발적으로 유입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파 속에 섞여 서남쪽 전라도 지역에서 굶주린 늑대떼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상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양복의 각이나 신사의 품격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고 눈에 뵈는 게 없었으며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종들이었습니다. 서울놈들 주먹은 너무 점잖아서 하품이 나오네. 명동의 화려한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어지던 어느 날, 낯선 사투리를 쓰는 무리가 명동 빗골목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품속에는 신상사가 그토록 혐오하던 차가운 쇠붙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신상사는 과연 이 무례하고 룰을 모르는 불청객들을 자신의 방식대로 교육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낭만의 시대가 피비린내 나는 야만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을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전라도 주먹의 상경. 그들은 맨주먹 대신 연장을, 낭만 대신 기습을 택했습니다. 신상사의 제국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하는 지방파들의 섬뜩한 등장. 그리고 전설적인 이름, 조양은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진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다음화, 진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196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격변의 도가니였습니다. 한강에는 다리가 놓이고 고속도로가 뚫리며 사람과 돈이 미친 듯이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는 썩은 고기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하이에나 떼도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신흥 조직들이었죠. 당시 서울의 밤세계는 신상사와 같은 토박이 혹은 월남파들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득권이었고 배가 불렀으며 나름의 룰을 지키는 귀족들이었죠. 하지만 지방에서 갓 올라온 놈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서울은 기회의 땅이자 뺏지 않으면 뺏기는 정글이었습니다. 형님, 저기 명동 바닥이 돈이 된다 안 가요? 우리가 묵어야지라. 전라도 사투리를 걸걸하게 쓰는 이 무리들은 처음엔 서울 외곽의 영등포나 천호동 같은 변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언제나 서울의 심장, 명동을 향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신상사는 처음에 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촌놈들이 서울 물 좀 먹으러 왔나 보군. 밥이나 좀 먹여서 보내라. 그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지시하곤 했습니다. 맹수가 쥐새끼 몇 마리를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그것은 신상사의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이 촌놈들은 신상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잃을 게 없는 놈들만큼 무서운 건 없죠. 게다가 그들의 싸움 방식은 서울 깍쟁이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신상사 구역의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호남 쪽 조직원 서너 명이 술을 마시다 시비를 건 것입니다. 신상사 쪽 조직원들이 평소대로 매너 있게 해결하려고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어따, 서울 형님들 말 참 많네잉. 말이 끝나기도 전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맥주병이 깨졌습니다. 깨진 병 모가지가 춤을 췄고 순식간에 신상사 쪽 아이들 몇 명이 피투성이가 되어 나뒹굴었습니다. 선전포고도 인사도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찌르고 베고 밟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신상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감히 내 구역에서 연장을 써? 기본도 안 된 놈들. 그는 즉시 행동배장급 간부들을 풀어 보복에 나섰습니다. 압도적인 무력 차이로 호남파 녀석들을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다시는 명동 땅을 밟지 못하게 반쯤 병신을 만들어 쫓아냈습니다. 기차표 한 장 쥐어주고 고향 가서 농사나 지어라 하며 보냈죠. 하지만 쫓아내면 또 올라왔습니다. 마치 바퀴벌레처럼 한 마리를 잡으면 10마리가 튀어나오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얻어터지고 깨져도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점점 더 악랄해지고 교활해졌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호남파들 사이에서 연장, 예 사용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신상사가 주먹과 발차기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을 고수할 때 그들은 품속에 사시미 칼과 쇠파이프를 숨기고 다녔습니다. 주먹은 품 잡을 때나 쓰는 것이요. 이기려면 확실하게 담가버려야지. 이 살벌한 철학이 서서히 서울 바닥을 물들였습니다. 그러던 중 호남 주먹 세계의 판도를 바꿀 인물들이 하나둘씩 서울에 입성합니다. 그 중에서도 훗날 양은이파를 이끌게 되는 조양은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애송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선배들이 신상사에게 얻어맞고 쫓겨나는 것을 보며 두려움을 느끼는 대신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저 거대한 늙은 사자를 무너뜨리면 내가 왕이 된다. 조양은을 필두로 한 호남파의 젊은 세대들은 기존 선배들처럼 무모하게 덤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뭉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명동 외곽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작은 업소들을 협박해 접수하고 세력을 불렸습니다. 신상사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양아치 몇 명이 설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명동 거리의 공기가 예전처럼 맑지 않았습니다. 비릿한 쇠냄새가 섞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보이 호텔의 집무실 창밖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오른팔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준비해라. 바람이 바뀌었다. 조만간 큰 비가 내릴 것 같다. 하지만 신상사조차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비가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핏빛 폭우가 될 줄은. 그리고 그 폭우를 몰고 올 구름이 바로 자신의 턱 밑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낭만의 시대는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고 시계바늘은 1970년대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명동을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늙은 사자 신상사는 여전히 사보이 호텔을 지키고 있지만 성벽 밖에는 수천 개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드디어 연장질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대한민국 조폭 역사를 뒤바꿀 대학살의 전야가 밝아옵니다. 진짜 느와르는 이제부터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1970년대에 문이 열리자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경제 개발의 굉음과 함께 사람들의 욕망도 비대해졌고 밤의 세계 역시 더 잔혹하고 치밀해졌습니다. 명동은 겉보기엔 여전히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환락의 도시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상사는 여전히 사보이 호텔을 거점으로 명동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세는 대단해서 당시 네로라 하는 정치인이나 재벌들도 명동에서 사업을 하려면 신상사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였죠. 그는 여전히 빳빳한 슈트 차림으로 거리를 걸었고 그의 부하들은 90도 폴더 인사를 하며 그를 맞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호남 출신의 신흥 세력들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범호남파라는 느슨하지만 거대한 연대를 형성하며 서울의 주요 거점들을 하나둘씩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머리를 칠 수 없다면 손발부터 잘라낸다. 그들은 신상사의 직할구역인 명동 중심부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주변부의 영세한 업소들과 상권을 건드렸습니다.
신상사의 보호를 받는 가게 주인들을 협박해 보호비를 가로채거나 사소한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했죠. 일종의 간보기이자 도발이었습니다. 신상사의 부하들이 출동하면 그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가 감시가 소홀해지면 다시 밀물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게릴라전. 정규군 출신인 신상사에게 이 비열하고 끈질긴 방식은 꽤나 골치 아픈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도구였습니다. 신상사는 여전히 조직 내에서 연장 사용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사내는 주먹으로 말한다. 이것은 그의 신념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파 놈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차량 트렁크에는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그리고 신문지에 둘둘 말린 사시미 칼이 기본 옵션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형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저놈들은 룰을 안 지킵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상사의 충직한 부하 중 몇몇이 조심스럽게 건의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상사는 반호했습니다. 우리가 칼을 드는 순간 우리는 건달이 아니라 양아치가 되는 거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 그의 고집은 숭고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낭만은 총알을 막을 수 없고 명예는 칼날을 튕겨낼 수 없는 법이니까요. 한편 호남파의 젊은 행동대장 조양은은 자신의 이름을 알릴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배인 오기준의 지시를 받으며 신상사 제국을 무너뜨릴 틈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조양은에게 신상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넘어서야 할 거대한 벽이자 먹잇감이었습니다. 1974년 말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칼바람이 명동거리를 휩쓸고 지나갔죠. 어둠 속에서 조양은과 그의 별동대는 사보이 호텔의 구조를 파악하고 신상사의 동선을 체크하며 모의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한 번에 끝내야 한다. 실패하면 우리가 죽는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도 미친 짓이었습니다. 적의 심장부, 가장 경비가 삼엄한 사보이 호텔 안에서 신상사를 직접 타격한다는 것. 이건 마치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 호랑이의 수염을 뽑겠다는 것과 다름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상사가 방심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왕좌에 앉아있던 탓에 자신의 안방이 공격받을 리 없다는 안일함에 빠져있다는 것을요. 1975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신상사는 다가올 신년 할애회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전국의 주목들이 사보이 호텔로 모여들어 자신에게 새해 인사를 올리는 1년 중 가장 화려하고 권위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파티장이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피의 무대가 될 것임을. 축배를 들기 위해 준비한 샴페인 잔 대신 깨진 유리 조각과 붉은 선혈이 바닥을 적시게 될 것임을. 폭풍전야. 고요함 속에 날선 칼날들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사보이 호텔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조폭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그날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터집니다. 1975년 사보이 호텔 습격 사건. 주먹의 시대가 끝나고 칼의 시대가 열리는 그 참혹한 순간. 조양은의 기습, 아수라장이 된 파티장,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신상사의 자존심.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다음 편은 정말로 피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예약하세요. 1975년 1월 1일. 서울에는 며칠 전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아 거리가 온통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명동 사보이 호텔의 바닥은 눈보다 더 차갑고 핏빛보다 더 붉게 물들 예정이었습니다.
이날은 신상사파의 신년 할애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1층 커피숍과 클럽에는 신상사를 비롯한 조직의 핵심 간부들과 원로 주먹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고급 양주가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고 밴드의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모두가 웃으며 덕담을 주고받는 그야말로 가족잔치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신상사는 상석에 앉아 시가를 피우며 흐뭇하게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명동을 평정한 지 20년. 이 견고한 성 안에서 그 누구도 자신을 위협할 수 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경계심은 알코올과 함께 흐물흐물 녹아내려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호텔 회전문이 돌아가며 찬바람과 함께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코트 깃을 세우고 모자를 푹 눌러 쓴 그들의 손에는 신문지 뭉치나 골프채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양은과 그의 특공대, 일명 오기준 패밀리에 결사되었습니다. 음악 소리에 묻혀 그들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품에서 물건을 꺼내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찢어지는 듯한 살기가 장내를 덮쳤습니다. 쳐라! 짧고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와장창! 테이블이 뒤집히고 유리잔이 박살나는 소리가 밴드 음악을 찢어밟았습니다. 신문지 뭉치에서 번뜩이는 사시미 칼이 튀어나왔고 골프채 가방에서는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가 춤을 추며 날아들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신상사파의 간부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맨주먹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상대는 작정하고 사람을 담그려고 온 살인기들이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소리,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타격음, 그리고 비명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야, 이 새끼들이 형님을 보호해!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몸을 날려 신상사 앞을 막아섰지만 그들 역시 무자비한 칼날 앞에 피를 뿌리며 쓰러졌습니다. 바닥의 고급 카펫은 순식간에 검붉은 피를 빨아들이며 질척해졌습니다. 신상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내 안방에서, 그것도 대낮이나 다름없는 초저녁에 이런 테러를 감행하다니. 이건 깡패들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낭만주먹의 룰 따위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날 것 그대로의 사륙전이었습니다. 조양은은 마치 춤을 추듯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산행하는 늑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신상사파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 그들은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로 순식간에 현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다행히 신상사는 측근들의 결사적인 방어 덕분에 큰 부상 없이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불패의 신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몇 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습격이 끝나고 조양은 일당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피범벅이 된 바닥, 신음하는 동료들, 그리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호텔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뒤늦게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조폭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사보이 호텔 기습 사건. 이로써 맨주먹으로 승부하던 낭만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사시미 칼과 쇠파이프가 지배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전국구 칼잡이들의 시대가 막을 올린 것입니다. 신상사는 피신한 은신처에서 피 묻은 셔츠를 벗으며 거울을 노려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 그리고 뼛속 깊이 스며드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다. 하지만 늙은 사자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맹수가 가장 무서운 법. 그는 치욕을 곱씹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차갑게 식혀서 하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의 밤은 더 깊고 어두운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사보이의 굴욕 이후 신상사는 어떻게 반격했을까요? 칼에는 칼로? 아니면 더 무서운 방법으로? 피해 보복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서울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잔혹한 숙청의 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오늘 밤 꿈에 신상사 형님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보이 호텔 사건 이후 서울의 주목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황제 신상사가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은 지방의 하이에나들에게는 축포와도 같았죠. 조양은과 호남파는 승리에 도취되어 명동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신상사가 단순히 주먹만 센 동네 깡패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는 육군 상사 출신으로 전략과 전술에 능했고 무엇보다 정관계에 뻗어있는 인맥이 거미줄처럼 촘촘한 거물이었습니다. 신상사는 섣불리 칼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죽은 듯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조양은 일당이 이제 신상사는 끝났다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그는 어둠 속에서 살생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급할 것 없다. 놈들이 가장 높이 날아올랐을 때 날개를 꺾어야 추락하는 맛이 더 좋은 법이지. 신상사의 반격은 주먹이 아닌 시스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보이 사건에 가담했던 놈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으로 보내졌고, 누군가는 으슥한 골목에서 의문의 사고를 당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신상사의 정보망은 무서웠습니다. 놈들이 어디서 자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술집을 드나드는지 훤히 꿰뚫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 내의 인맥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때리거나 다른 지역의 경쟁 조직들을 부추겨 호남파를 견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EJ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가 아끼던 최정의 별동대가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사시미 칼 대신 짧고 묵직한 쇠몽둥이와 유도기술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 조양은의 오른팔격인 간부가 골목길에서 신상사의 별동대와 마주쳤습니다. 형님들 오랜만이시오. 아직도 안 죽었...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입은 영원히 닫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전신 타박상을 입은 채 쓰레기 더미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설치지 마라. 아직 내가 보고 있다. 조양은 파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공포. 분명히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졌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상사는 서서히 아주 천천히 명동의 주도권을 되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절대적인 지배력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대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었죠. 연장질은 일상이 되었고 의리보다는 돈이 우선시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1970년대 후반이 되자 조양은은 결국 다른 사건들에 휘말려 도망자 신세가 되거나 감옥을 들락거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신상사는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화려한 전면전보다는 끈질긴 생존력을 택했습니다.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다. 살아남는 놈이 강한 것이다. 신상사는 뼈아픈 패배를 통해 진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낭만만을 고집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양아치들처럼 막가파식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원로로서의 권위와 막후 실력을 행사하며 혼란스러운 전국구 시대를 관망하는 큰 어른의 위치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권력의 공백, 사회의 혼란, 그리고 곧이어 등장한 신군부의 서슬퍼런 군합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조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거대한 한파, 삼청교육대의 서막이었습니다. 지옥이 열립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사회학 1소 작전. 깡패, 건달, 동네 양아치 할 것 없이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전설 신상사도 피할 수 없었던 삼청교육대의 참혹한 현실. 그곳에서 그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980년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탱크 소리와 군합발 소리가 서울의 아스팔트를 지식였죠.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과 신군부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 공포정치를 확립하기 위해 전대미문의 쇼를 기획합니다. 바로 사회학 1소 특별조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청교육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불량배, 깡패, 사회의 쓰레기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인간 개조를 시켜주겠다. 명령은 추상 같았고 실행은 무자비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은 매일 밤 터져나갈 듯 붐볐습니다. 동네에서 껌 좀 씹던 양아치부터 족보 있는 전국구 보스들까지 예외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이웃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끌려간 일반인들도 부지기수였죠. 명동의 황제, 신상사도 이 광풍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정계인맥이 두텁다 해도 서슬퍼런 군부의 칼날 앞에서는 바람 앞에 촛불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헌병대와 형사들이 그의 자택을 들이닥쳤습니다. 신상현 씨,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군인 출신인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는 담담하게 옷을 입고 검은 지프차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전방의 어느 군부대 연병장. 그곳은 이미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장정들이 흙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었고 붉은 모자를 쓴 조교들의 몽둥이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비명소리, 구타소리, 욕설이 뒤섞인 아수라장. 여기서는 명동 신상서라는 이름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334번 훈련생 혹은 사회학일 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전직이 무엇이었든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이 흙바닥을 기어야 했습니다. 젊은 조폭들은 객기를 부리다 개처럼 두들겨 맞고 실려나갔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가면 가만 안 둬. 라고 소리치던 놈은 그 자리에서 개머리판 세례를 받고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자존심 강한 보스들은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자해를 하거나 정신을 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상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짜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육군 상사로 복무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에게 이 정도의 육체적 고통은 견딜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개가 되라면 개가 되고 벌레가 되라면 벌레가 되어야 산다. 그는
조교들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랐습니다. 흙탕물에 구르고 봉체조를 하고 구타를 당해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굴종이 아닌 차가운 인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한 젊은 조교가 그의 기록을 보고 빈정거렸습니다. 어이 늙은이, 밖에서 한가닥 했다며? 여기가 명동인 줄 아나? 조교는 신상사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습니다. 주변의 훈련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 자존심 강한 신상사가 폭발할까? 하지만 신상사는 흙 묻은 바지를 털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욱하는 순간 죽어서 나간다는 것을.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오늘의 치욕을 기꺼이 삼키는 대인배의 풍모였습니다. 오히려 같은 내무반의 젊은 건달들이 밤마다 몰래 훌쩍거릴 때 신상사는 그들을 다독였습니다. 울지 마라. 살아서 나가야 복수도 하고 다시 일어설 것 아니냐? 밥 억지로라도 처먹어라. 그 지옥 속에서도 그는 리더였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같았던 지옥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신상사는 살아서 정문을 나섰습니다. 몸은 앙상하게 말랐고 얼굴은 흑빛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세상은 또 한 번 변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군사정권은 쌈 S 정책, 스크린, 스포츠, 섹스를 펴며 대중의 관심을 돌렸고 조폭들은 이제 유흥업소를 넘어 건설, 용역, 심지어 합법적인 기업의 탈을 쓰고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낭만은 완전히 사라졌고 의리는 계산기로 대체되었습니다. 삼청교육대에서 살아 돌아온 늙은 사자는 이 낯선 정글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은퇴? 아니면 마지막 승부? 삼청교육대의 악몽을 딛고 돌아온 신상사. 하지만 세상은 이제 기업형 조폭의 시대. 그는 더 이상 주먹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큰형님으로서 대한민국 암흑가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갑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된 신상사, 그리고 그를 찾아와 무릎 꿇는 거물들의 이야기. 이야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삼청교육대라는 지옥의 불길을 건너온 신상사는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며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바람과 함께 고도 성장의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의 세계 또한 주먹의 시대에서 돈의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죠. 이제 건달들은 더 이상 가죽 자켓을 입고 골목길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번듯한 양복을 입고 이사 혹은 회장 명함을 파고 다녔습니다. 건설 현장의 이권 개입, 사채업,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돈 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형 조폭의 탄생이었습니다. 신상사가 명동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과거처럼 직접 조직을 이끌며 최전선에서 싸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두한, 이정재, 시라소니 같은 1세대 협객들은 이미 흙으로 돌아갔고 그 뒤를 잇는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신상사였습니다. 그는 명동의 한 구석 조용한 사무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간판도 없는 그곳은 대한민국 어둠의 세계의 대법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국에 네로라 하는 조직 간의 분쟁이 생기면 그들은 칼을 들고 싸우기 전에 먼저 신상사를 찾아왔습니다. 큰형님, 부산 칠성파 애들이 선을 넘습니다. 형님,
이번 재개발 구역권은 저희가 먼저 침발랑 갔습니다. 거구의 사내들이 신상사 앞에서는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신상사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서류를 훑어보거나 차를 한 잔 마시며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한마디 던집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반반씩 나눠. 그게 싫으면 둘 다 손 떼라. 스의 판결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감히 신상사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주먹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는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도 말 한마디로 전쟁을 멈추고 질서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로의 힘이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그의 건재함을 세상에 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서울의 특급 호텔에서 열린 그 결혼식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호텔 입구부터 로비까지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하객 명단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전직 장관, 유명 연예인, 그리고 전국 각지의 조직 보스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평소라면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적대 조직의 보스들도 이날만큼은 옆 테이블에 앉아 어색하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신상사 형님,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형님. 백발이 성성한 신상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살벌한 도끼는 빠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력 시위이자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건달은 의리가 생명이다. 돈 때문에 형제를 팔지 마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짓은 하지 마라. 비록 시대가 변해 그의 말이 꼰대의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 후배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몸소 보여준 삶의 궤적, 전쟁터의 군인에서 명동의 황제로, 그리고 삼천교육대의 생존자이자 원로로, 그 자체가 거대한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광 뒤에는 쓸쓸함도 있는 법. 함께 시대를 풍미했던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그가 사랑했던 낭만 명동거리도 외국인 관광객과 화장품 가게들로 채워져 낯설게 변해갔습니다. 가끔 그는 사보이 호텔 앞을 지나며 씁쓸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1975년에 그 피비린내 나던 밤, 깨진 유리 조각 위를 뒹굴던 젊은 날의 자신을 회상하면서요. 다 한바탕 꿈이지.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전설의 마지막 페이지는 어떻게 닫혔을까요? 2024년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인 검은 물결. 그것은 한 시대의 완전한 종언을 의미했습니다. 2024년 7월 큰 별이 지다. 향년 92세. 신상사의 장례식장은 대한민국 조폭 영화의 엔딩 크레딧과 같았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유산과 그와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린 협객이라는 단어. 대장정의 마무리를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 감동의 피날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 7월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는 기묘한 침묵과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병원 입구부터 검은색 대형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섰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수천 명이 도열했습니다. 조와 장례식장 복도를 가득 메우다 못해 건물 밖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조화에 적힌 이름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력 정치인, 재벌 기업 회장, 원로 가수, 그리고 전국 각지의 조직 이름들. 빛과 어둠, 양지와 음지의 거물들이 한 사람을 배웅하기 위해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빈소의 영정 사진 속에는 백발의 노인이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맹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바로 명동의 황제, 마지막 협객, 신상서였습니다. 향년 92세, 한 세기 가까운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고 그는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노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뒷골목을 지배했던 거대한 한 시대의 종언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묘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60, 70대의 원로 주먹들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 영정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형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들은 과거 신상사와 함께 명동 바닥을 누비며 주먹을 섞었던 동료이자 라이벌들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40, 50대의 현직 보스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상사는 교과서이자 신화적인 존재였죠. 한때 사보이 호텔 사건으로 신상사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던 조양은, 김태천과 같은 인물들도 세월의 흐름 속에 이미 힘을 잃거나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신상사는 그 모든 질곡과 은원을 뒤로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역사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빈소를 찾은 한 원로 연예인은 눈물을 훔치며 회상했습니다. 신 회장님은 깡패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우리 같은 딴따라들을 지켜주신 울타리였습니다. 그분이 계셔서 명동에서 마음 놓고 노래할 수 있었죠. 그가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요? 엄청난 부? 막강한 조직? 아닙니다. 그가 남긴 것은 낭만의 시대에 대한 향수였습니다. 비록 폭력이라는 수단을 썼지만 최소한의 선을 지키려 노력했던,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그 시절 건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조폭들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마약 유통으로 돈을 법니다. 그들에게는 가오도 없고 의리도 없습니다. 오직 돈과 탐욕만이 있을 뿐이죠. 신상사의 죽음은 그런 야만의 시대에 대한 무언의 꾸짖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발인 날 운구차는 그가 평생을 바쳤던 영동거리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화려한 화장품 가게와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2024년의 명동. 그 거리 어디에도 1950년대의 흙먼지나 1970년대의 피비린내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구차를 따르는 수많은 후배들의 머릿속에는 코트 깃을 세우고 이 거리를 호렴하던 젊은 날의 신상사가 생생하게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잘 가십시오, 큰형님. 부디 그곳에서는 싸우지 말고 편히 쉬십시오. 운구 행렬이 멀어지며 서울 하늘에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시대의 전설을 씻어내리듯 말입니다. 신상사는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명동 뒷골목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떠돌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범죄자라 손가락질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를 협객이라 추앙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대한민국 암흑가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주인공 역할을 해냈다는 점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주먹은 눈보다 빠르고 의리는 목숨보다 무겁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시리즈를 청취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뜨겁고 차가웠던 사나이의 일생에 조금이라도 가슴이 뛰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또 다른 전설의 주먹 이름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지독하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어둠 속의 기록자였습니다.